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장 나가! 고모의 날카로운 고함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희 언니가 왜 나가요? 아버지 딸인데. 막내 동생이 작게 항변했지만 곧바로 새엄마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 지금까지 우리 돈 축내고 살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무슨 딸이야? 삼촌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나는 마치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중환자실 앞을 지키는 가족들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삼촌의 단호한 선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계신 아버지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나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마! 고모가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빠도 그들과 한편이었어요. 평소엔 그나마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마치 낯선 이방인을 대하듯 차갑게 굴었죠. 내가 홍가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 순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 투병 끝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아버지는 매일 밤 엄마 방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리는 걸 보며 함께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새엄마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친절했던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냈죠. 새엄마가 낳은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면서 나는 점점 집안에서 밀려났습니다. 다희는 다 큰 아이니까 알아서 하겠죠. 동생들 좀 챙겨주세요. 새엄마의 은근한 배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내 자리는 항상 구석이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집은 더 커졌고 재산은 늘어났지만 내 자리는 오히려 좁아져만 갔어요. 새엄마는 교묘하게 아버지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다희는 사춘기라서 예민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가 반항기인가 봐요. 혼자 있고 싶어 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아버지는 나와 멀어졌고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죠.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나는 항상 빠졌습니다. 다희는 학원 가야 돼서 못 와요라는 새엄마의 거짓말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설날 아침에도 추석 차례상 앞에서도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희는 어디 있니? 가끔 친척 어른들이 물으면 새엄마는 항상 준비된 답변을 했죠. 요즘 공부에 빠져서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방해하지 않으려고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새엄마는 항상 나를 빼놓았어요. 다희야, 너는 화장실 좀 다녀와. 우리 먼저 찍고 있을게. 그렇게 돌아오면 사진은 이미 끝나 있었죠. 아버지의 지갑 속 가족 사진에도 거실벽에 걸린 액자에도 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래가 있다며 새엄마와 해외로 떠났죠. 혼자 졸업장을 받아들고 텅 빈 운동장을 걸어 나오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외톨이인지를. 대학도 혼자 준비했고 등록금도 혼자 해결했어요.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를 지켰죠. 새엄마는 오빠와 쌍둥이들에게는 최고급 학원과 과외를 시켰지만 나에겐 너는 알아서 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참았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진실을 알아주실 거라고, 새엄마의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와 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고 아버지가 제게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집안은 더욱 화려해졌어요. 하지만 내 방은 여전히 작은 다락방이었고 내 옷은 여전히 몇 년 전 것이었죠. 새엄마의 자녀들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나는 시장에서 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나는 아직도 딸이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소홀했어도 아무리 멀어졌어도 나는 분명 아버지의 딸이니까요. 하지만 병실 앞에서 만난 가족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넌 왜 왔니? 이제 와서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는 거야? 오빠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언제 재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던가요? 난 그저 아버지가 걱정되어 달려온 딸일 뿐인데. 지금까지 얹혀 살면서 받은 것도 모자라서 또 뭘 바라는 거야? 고모의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얹혀 살았다니요? 나는 이 집의 딸인데,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왜 얹혀 산 게 되는 걸까요? 넌 유산이고 뭐고 받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복도에 홀로 서서 나는 가방 속의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비밀 하나. 아버지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 나를 따로 불러주셨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다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나를 다이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죠. 그 안에는 유언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겉으로는 버림받은 딸처럼 보이겠지만 내겐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실의 열쇠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일 뒤 장례식장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장례식장의 특실에는 거대한 국화꽃 화환이 벽을 가득 메웠고 한쪽에는 대기업 총수들과 정치인들이 줄지어 조문을 오고 있었죠. 회장님께서 평소 존경하던 분이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 여러분도 힘내세요. 오빠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연신 눈물을 훔치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엄마가 검은 한복을 입고 애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녀의 자식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 일로 저희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오빠가 조문객들에게 회사 경영권 승계를 은근히 내비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후계자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죠. 너는 오지 마. 여기는 가족들만 있을 자리야. 오빠가 전화로 차갑게 통보했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딸인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날 반기지 않더라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자리에는 꼭 가야겠다고요. 상복도 없이 그저 흰 셔츠에 검은 바지만 입고 장례식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이 쏠렸어요. 접수대에 있던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막아섰죠.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홍다희입니다. 고인의 딸이에요.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초대받은 분들만 오실 수 있습니다. 새엄마였어요.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갑게 말했죠. 주변에 있던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누구지? 글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빠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망신 주려고? 아버지 장례식에 왔어. 딸이 아버지 장례식에 오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 대답에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한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 자리는 가족만 받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그 말에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도장이 찍힌 유산 포기각서였죠. 이게 보고 싶었던 거지? 나는 조용히 말하며 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새엄마의 눈이 커졌고 오빠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어떻게 그걸 새엄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내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강제로 찍게 만들었으니까요. 한 달 전 그들은 나를 협박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이미 건강이 좋지 않으셨을 때였죠. 새엄마와 오빠는 나를 호텔방으로 불러 포기각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어요. 내가 순순히 포기하면 생활비는 대줘? 하지만 거부하면 그때의 협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내가 그 직후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것을요. 이 각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나는 협박 상황을 녹음했고 공증을 통해 포기각서의 무효를 확정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무기를 꺼내든 것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딸 홍다희에게 모든 상속을 남긴다. 그녀만이 나의 진짜 가족이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엄마는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고 오빠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모와 삼촌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새엄마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셨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여자가 진짜 딸이라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가족으로 알려졌던 홍 회장 일가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오빠는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쓰신 거야. 이건 무효야.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곧 무너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실 당시 완전히 정신이 맑으셨다는 내용이었죠. 불가능해. 이럴 리가. 새엄마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진짜 딸로서의 마지막 인사를요.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미안해요.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뒤에서 새엄마와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었어. 그래.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차분히 앉아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쌓인 거짓과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새엄마와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 했죠.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친척들을 동원해 압박을 가해왔어요. 다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버지 회사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겠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오빠가 찾아와 회유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태도는 다시 험악해졌죠. 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그래, 법정에서 봅시다. 끝까지 해보자고! 새엄마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내가 머물던 원룸 앞을 서성이기도 했죠. 나는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오랜 임원인 박 전무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다이 양, 저는 회장님 밑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박 전무님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비자금 장부와 새엄마의 횡령 증거들이 들어있었죠.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아셨습니다. 부인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아드님과 함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도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새엄마는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그 돈으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어요. 오빠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다이 양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자료들을 맡기셨죠. 박 전무님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새엄마의 본색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잘못으로 다이가 상처받았다.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고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박 전무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개인 금고, 열쇠와 비밀번호였어요. 회장님 집무실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즉시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새엄마와 오빠는 이미 집무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비밀 금고의 존재는 몰랐던 것 같아요.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자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어린 시절 사진들, 내가 그린 그림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두꺼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오늘도 다이를 멀리서만 바라봤다. 새엄마의 눈치를 보느라 다가가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비겁한 아버지라니. 다이가 혼자 졸업식장을 나서는 모습을 봤다.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하다, 딸아.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페이지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새엄마가 나를 학대할 때마다 아버지는 몰래 눈물을 흘리셨고 나를 지키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오빠의 범죄 증거들, 그리고 회사의 진짜 장부들이요.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셨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다이가 이 글을 읽을 때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준비해뒀다. 이제 너의 시간이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홍다희 님이시죠?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홍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였죠. 김 변호사는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1년 전부터 새엄마와 오빠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셨고 저에게 때가 되면 다희님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쓰러짐도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엄마가 아버지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장님은 해외에 다희님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계좌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거액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새엄마가 손대지 못하도록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미 빼돌려 두셨던 거죠.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다희님. 김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모든 무기들로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증거 서류들을 들고요. 저는 홍 회장의 친딸 홍다희입니다. 지금부터 20년간 숨겨져 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편에서 새엄마와 오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고 여론은 내 편이었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동영상이 결정타였습니다. 내 딸 다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제 내가 모든 진실을 밝혀다오.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에 회견장은 숙연해졌고 새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의 대형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속 재판의 최종 변론 날이었죠. 새엄마와 오빠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원고 측 증인 박철수 전무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 전무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증언은 폭탄과도 같았죠. 홍 회장님은 부인의 횡령 사실을 3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희 양의 안전을 위해 모른 척하셨죠. 이해 있습니다. 추측성 발언입니다. 새엄마 측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회장님은 저에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새엄마의 횡령 내역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조작된 회계장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증거는 산더미 같았어요. 피고인 김정숙 씨, 이 서명이 본인 것이 맞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새엄마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옆에 앉은 오빠도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다음은 내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후 새어머니가 오셨고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사진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절 잊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일기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걱정하시고 미안해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스크린에 일기장의 내용이 확대되어 비춰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2023년 3월 15일. 오늘도 다희를 멀리서만 봤다. 새엄마가 다희를 구박하는 걸 보고도 나서지 못했다. 비겁한 아버지다. 2023년 7월 22일. 다희 생일이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다. 몰래 케이크를 사서 차에 두었다가 결국 주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는 방청객들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피고인 측에서 반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새엄마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유 원장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도 잠깐만요.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죠. 여기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화하신 거예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나 홍재민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은 딸 홍다희에게 상속한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다희야, 미안하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새엄마와 그 자식들에게 속아 너를 멀리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럽다. 영상 속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김정숙과 아들 홍준서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나를 속여왔다. 이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새엄마는 변호사의 팔을 잡고 무언가 속삭였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희야, 너만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이제 내가 당당하게 내 자리를 찾길 바란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추가 증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놀랍게도 증인석으로 걸어 나온 건 새엄마의 운전기사였던 최 씨였습니다. 저는 15년간 김정숙 여사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들었죠. 최 씨의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다희 양을 학대했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욕설을 퍼부었죠. 회장님이 출장 가실 때마다 더 심했습니다. 거짓말! 저 사람은 해고된 앙심해. 새엄마가 소리쳤지만 최 씨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봤습니다. 김 여사가 다희 양을 다락방에 가두고 하루 종일 밥도 주지 않았던 날을요. 최 씨는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습니다. 새엄마가 나를 향해 퍼붓던 욕설과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 충분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의 휴정 후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 김정숙, 홍준서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고인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모든 재산은 원고 홍다희에게 상속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안 돼! 이거는 뭐야? 새엄마가 절규했지만 이미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오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법정을 나서는 내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홍다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20년 만에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바르게 경영하겠습니다. 새어머니와 오빠에 대한 감정은요?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말했습니다. 그들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는 아버지의 유지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며칠 후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진 앞에 선 나는 떨지 않았어요. 저 홍다희는 이제부터 정식으로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일부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박 전무님과 아버지의 오랜 동료들이 나를 지지해 주었죠. 고 홍재민 회장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25의 나이에 그룹 총수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데렐라 상속녀라고 떠들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첫 출근 날 회장실에 들어선 나는 아버지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회장 취임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낙하산 상속녀라는 비아냥도 들렸지만 나는 묵묵히 내 일을 해나갔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경영 노트를 밤낮으로 공부했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지금은 아버지 이름을 딴 홍재민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계모나 계부 밑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죠. 과거의 나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세상에 더는 없길 바라며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다희 회장님,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비서가 건넨 편지를 읽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 속 아이의 사연이 꼭 어린 시절의 나 같았거든요. 장학재단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방 책상 위엔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유리 액자에 고이 보관된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해요. 다희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있어 다행이다. 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가 그대로 느껴지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쫓겨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새엄마와 오빠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액이 500억이 넘었고 아버지의 죽음에도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증오와 복수심을 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새엄마의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면회를 가기로 했죠. 철창 너머로 본 새엄마는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다희야, 미안하다. 내가 욕심이 과했어. 새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제 마음을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려고요. 면회실을 나오며 나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회사 경영도 순조로웠습니다. 직원들은 점차 나를 인정해 주었고 실적도 좋아졌죠. 특히 아버지가 생전에 계획하셨던 사회공헌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회사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입니다. 이사회에서 박 전무님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행복 지수는 어떤가요? 일과 삶의 균형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내 질문에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었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아버지가 꿈꾸셨던 회사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돌봐주셨던 김아주머니였어요. 새엄마에게 쫓겨나신 후로 연락이 끊겼던 분이죠. 아가씨, 아니, 회장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셔서 정말 기뻐요. 김아주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나도 그 따뜻한 손길에 어린 시절의 위로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아주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아주머니를 재단의 이사로 모셨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나를 외면했던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과했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까지 용서를 구했죠.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새엄마 쪽 애들이 너를 따돌리라고 협박해서. 나는 그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싶었으니까요.
재단의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윤서가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저도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윤서의 밝은 미소를 보며 나는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가치가 아닐까요? 회사 로비에는 이제 아버지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계신 그 사진이요. 직원들은 그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정말 다정한 분이셨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짓습니다. 비록 오해와 아픔의 시간이 길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이었으니까요. 매년 아버지 기일이면 나는 산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드리죠.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재단도 모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바람이 불 때면 아버지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내 딸아. 자랑스럽다. 가끔 장례식 날 새엄마와 오빠의 충격에 빠진 표정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해요. 괜찮아, 다이야. 너는 이 집안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돌아온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복수나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장학생들이 보낸 편지와 카드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건 윤서가 보낸 첫 편지예요. 회장님, 저에게 회장님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고.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오늘도 나는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당신의 딸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요. 내쫓긴 딸의 한 장의 서류,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정의였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오고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진심을 응원해 주세요.